오늘의 미주픽.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신얼입니다. 오늘 화요일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함께 또 진행을 한 김호경이고요. 오늘 나스닥 지수가 또 한 번 최고가를 또 경신을 했습니다. 이 금리 인하의 기대감이 주가를 밀어 올렸지만은 이번 주 정말 이 중요한 물가 지표가 예정된 만큼 이 기대와 우려가 함께 공존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럴 때는 또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궁금하거든요. 너무나도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오늘도 미주픽의 솔로몬이시죠. 오늘 신중호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네, 또 지난 방송에 와서 또 오늘도 함께하게 될 텐데요. 네. 지난 방송 또 어떠셨나요? 저는 첫 방이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맞아요. 미주픽의 역사에 저는 항상 이제 첫 방송에 게스트로 나왔기 때문에 맞아요. 감개무량하고 고맙다는 얘기 또 다시 한번 드리고 그리고 그 이후에 시장이 또 괜찮았기 때문에 네. 오늘도 좀 괜찮은 아이디어들 그리고 오늘 밤에 나올 수 있는 또는 이후에도 시장을 바라볼 수 있는 기준이나 잣대를 조금 제시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사실 미주픽의 그 역사적인 첫방을 같이 해주셔서 저희가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저희 쭉 가는 거예요, 본부장님. 네. 어디 가시면 안 돼요. 저희가 꽉 붙잡고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까? 저희가 솔로몬을 쉽게 놔드릴 수 없죠. 그러니까요. 뭐. 솔로몬은 네. 안 돼, 안 돼. 네, 그러면 이제 솔로몬의 답변을 못 아니요, 그러니까 본부장님, 답변해 주세요. 답변할 타이밍을 놓쳤어. 아, 그만큼 그래요? 열심히 저도 이제 시장도 보고 증권사 직원 여기도 이제 팀장님이시잖아요. 네. 따로 또 여기가 북해 본캐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기 캐릭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단히 시장도 보고 네. 주요한 데이터들 그다음에 뭐 생각들 그런 걸 또 같이 옥동이? 옥둥이들. 예, 네. 옥둥이들하고 같이 좀 나누는 자리를 저도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솔로몬의 지혜를 미주픽의 역사적 한 페이지를 장식하셨으니까 예, 감사합니다. 저희와 함께 네. 나눠주시기를 바라면서 네. 우리 신중호 본부장님과 함께 미주픽 네.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옥 반장님 네. 또 그 시간이죠. 그 시간에 다 돌아왔습니다. 네, 선물 시장 네. 어떤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이 간밤에 나스닥이 또 한 번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현재 선물 지수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초록불을 보이고 네, 있습니다. 좋은 색깔. 네, 좋은 색깔, 착한 색깔. 먼저 나스닥이죠. 0.19% 상승을 하면서요. 23,845. 포인트 선에서 머물러 있고요. 이어서 S&P 보겠습니다. 0.1% 상승을 하면서요. 6,512포인트 보이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 네. 저 초록 색깔 초록색 너무 나오면은 좋아요. 계속 좋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오늘도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요. 오늘도 그러면 기대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옥 반장님 우리 옥둥이 분들 네. 계신 채팅방 네. 기강도 좀 잡아주시면서 어루 만져주시고 얼음 만져주시고 네, 이 7시. 당근과 채찍을 같이. 맞아요. 알겠습니다. 한번 우리 분위기 어떤지 네, 한번 살펴볼까요? 보여주실까요? 네.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 우리 옥둥이 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어서들 오시고요. 환영합니다. 자, 우리 경규님께서 안녕하세요. 오카 해주셨습니다. 하트까지 오카. 날려주셨네요. 오카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50억 만들기 박진선님께서 이제 하이 이렇게 또 나와주셨고요. 애플 아이폰 17, 17 나온다고 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맞아요. 맞습니다. 또 저희가 또 애플 얘기도 또 잠깐 시간이 되면 또 해볼 테고요. 그리고 또 이제 충성 옥방장님이라고 또 해주셨습니다. 충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채팅창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점 얼마든지 여쭤봐 주시고요. 또 인사도 해주시고요. 많이들 채팅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본격적으로 이슈픽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오늘의 이슈픽 짚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픽, 연준 금리 인하 재료입니다. 네. 최근 부진한 고용 지표가 계속 발표되었죠. 시장에서는 연준의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일각에서는 50bp 인하되는 이른바 B컷 가능성도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이 가능성은 좀 어느 정도일까요? 네, B컷보다 일단 금리 인하는 거의 100%다. 25bp에 대한 가능성이 약 90%, 네. 50bp, 그러니까 B컷의 금리 인하 가능성은 약 10% 정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B컷 가능성은 낮지만 이번 고용 지표가 이 연준의 인하폭을 키우는 거는 분명해 보이는데요. 이제 시장의 눈은 이번 주 발표될 또 물가 지표에 쏠려 있겠죠? 네, 맞습니다. 생산자 물가, 소비자 물가 모두 발표될 예정에 있는데요.
코어 지표와 헤드라인 지표 모두 전월 대비 플러스 0.3% 네. 정도로 시장 기대치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네. 증시의 변수가 될 수 있을지 네. 항상 모니터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함께 지켜보도록 할게요. 네. 본부장님, 네네네네. 이번 주, 다음 주가 연준 네네. 금리 인하가 거의 확실시 되고 있다.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의심의 여지가 없죠? 네. 네. 뭐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보통 우리가 선물 시장에서 뭐 확률에 베팅하는 그런 뭐 CME 패드와치 뭐 이런 네. 것도 많이 보는데 거기에서 금리 인하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100%인데 한 12% 정도는 이제 50bp B컷을 네. 예상하는 거라서 지난 금요일 이후에 지금 현재 글로벌 마켓에서는 연준의 금리 인하를 거의 좀 받아들인. 네. 만약에 다음 주에 연준이 금리 인하를 만약에 단행하지 않는다 그러면 살짝 충격이 있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물가가 지금 0.3이면은 예. 전월 대비 0.3이면은 네. 연준 입장에서 약간 부담은 되거든요. 0.2, 0.1이 좋잖아요. 또 있죠. 될 수 네. 있고 그거를 이제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CPI를 이제 전년 대비로도 많이 보시니까 네. 이게 2.9인가 이렇게 보더라고요. 헤드라인 기준으로. 네. 그럼 지난달보다 조금 더 약간은 반등하는 느낌으로. 네. 그러면 연준 입장에서는 야 물가 보고 조금 금리를 좀 내리지 않겠냐. 네. 안 내리면 어떡하지? 이런 네, 걱정을 네.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글쎄요. 금리라는 결정을 할 때 네. 한 가지의 데이터만 보고 결정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연준이라고 하는 어떤 정책의 방향성은 다른 나라와 달리 이게 두 가지 책무를 갖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우리 한국은행의 홈페이지 가시면 한국은행의 주요 목표는 이제 물가 안정이라고 나와 있어요. 네. 근데 연준은 물가 안정도 있지만 이 플러스 고용 안정까지 사실 이 밸런스가 잡기가 좀 어렵죠. 그런데 네. 지금은 지난주부터 지금까지 끌고 왔었던 금리 인하의 내러티브는 고용 쪽이었고 물가가 너무 강하게 튀지 않으면 이를테면 뭐 3%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으면 그래도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소위 말하는 스토리는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러면은 약간 높다고 하더라도 네. 우리 제일 관심 있어 하실 주식 증시에는 큰 영향 미치기는 어렵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는 이제 찬물을 끼얹을까 봐 그게 그러니까 이제 걱정인데. 그 매크로 지표도 그렇지만 항상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따라서 네. 우리가 만약에요 고용이 너무 좋게 나왔어. 그러면 이거를 지금 시장은 좋게 받아들였을까요? 그진 않을 거잖아요. 금리 인하가 물 건너갔다 하면서 어쩌면 시장이 부러졌을 수도 있고. 네. 근데 반대로 고용이 너무 좋아서 금리 인하가 물 건너갔지만 이만큼 금리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고용이 좋은 즉 소비도 좋고 성장이 잘 나와 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간 거를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물가가 당장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차례차로 나올 텐데 그 물가에 대해서 조금 높아진 거를 단순히 야 이거 금리 인하 못하는 정도 아니냐 이렇게 해서 할 게 아니라 고용 시장이 조금 둔화됐지만 지금의 물가를 이끌어가는 수준이 미국의 성장률이 네. 어느 정도 받쳐주다 보니 네네.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라는. 아. 그러니까 왜냐면 최근에 8월 달에 나왔던 미국의 GDP 성장률 연율화 시킨 걸 보면 네. 3%가 넘거든요. 어, 간단히 보면 그래도 물가 수준보다는 성장률이 높지 않느냐. 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상황이지 않겠냐. 아. 이렇게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긍정적인 시각들이 좀 더 많을 수 있다라는 네. 점은 증시에 뭐 상승이나 하락 어디든 갈 수는 있겠지만 그렇죠. 하락은 좀 막아줄 수 있는 그렇죠. 재료가 되지 않을까 그나마 좀 희망적이지 네. 않을까. 그러니까 싶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시장이 이제 계속 톡톡톡톡 올라와서 그리고 흔히 얘기하는 셀론이라고 하는 부분 네. 때문에 금리가 진짜로 금리 인하가 나타나면 일정 부분 이제 시스템 트레이딩 하는 어떤 아니면 이제 퀀트 펀드들은 일정 부분 자금을 쏟아낼 수는 있거든요. 왜냐하면 모멘텀이 극대화됐을 때 좀 주가의 퍼포먼스가 이제 극대화됐을 때 소위 말해서 차익 실현하고 싶은 자금들은 네.
뭐 다음 주 초나 내지는 금리 인하 이후에 나타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그 변동성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 이후의 시장을 우리가 부정적으로 볼 것이냐, 오히려 그러한 변동성이 나오면 기회의 어떤 진입으로 봐야 될 것이냐라는 그게 지금은 중요한 의사결정의 단계이지 않겠냐라고 네. 보는 거죠. 아, 최근 시장 보면은 하루하루가 중요해가지고 다음 그쵸. 주까지 아, 기다리기가. 그런가요? 네. 오늘 거부터 얘기하시죠. 그리고 그 최근에 이제 금리 시장 금리 미국채 시장 금리가 잘 안 떨어졌었거든요. 그리고 한때는 막 4% 중후반 네네네. 레벨에서 네네네. 5%도 막 바라봤었고 네네네. 30년물 금리는 5%를 상회하는 일이 빈번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미국채 좀 전에 확인한 것까지 보니까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4.065% 그리고 2년물이 3.505%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네. 근데 떨어졌다라는 거는 아까 증시는 올라가서 좋았고 채권은 금리가 떨어지니까 채권 가격 올라가서 좋았고 좋고. 예. 그런데 여기에 뭐 혹시 경기에 대한 부담감 고용이 안 좋으니까 이제 향후에 미국 경기가 부러지는 거 그거 아니야라는 아니냐라는 생각 때문에 채권이 금리가 떨어진 뭐 거 그럴 수도 있죠. 아닌가라는 생각도 일부 있을 수 있죠. 있거든요. 맞아요. 그게 뭐 딱딱딱 떨어진 금리의 수준을 100으로 봤을 때 이게 침체가 얼마나 뭐 10이냐 20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가 좀 어쩌면 예전에 연준이 금리 인하했을 때 특히 2000년 이후의 금리 인하 사이클은 사실 좀 험한 뭐에서 IT 버블이 붕괴되거나 네. 금융위기가 발생하거나 뭐 이런 사건들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행여나 그 지금 장기 국채가 떨어지는 거는 그 성장률이 떨어지고 결국에는 이제 물가가 크게 하락하고 경기 침체에 대한 프라이싱이지 않겠냐라는 우려도 사실 이만큼은 있겠죠. 네. 있는데 전체적으로 최근에 하락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선적으로는 유럽의 금리들도 좀 안정을 찾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정치적인 이슈가 좀 있었잖아요. 네, 프랑스 네, 쪽에. 프랑스. 이게 조금은 뭐라 그럴까요? 좀 피크아웃? 그러니까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조금 피크아웃한 느낌이 좀 오다 보니까 전체적인 글로벌 국채들이 좀 안정을 찾은 것 같고. 다행이죠. 네, 그러고 이제 두 번째는 아마도 이제 이어지는 이제 그 금리 인하의 사이클 이후에 이어지는 것들은 결국 규제 완화 쪽으로 가지 않겠냐. 금융권의 어떤 국채에 매수를 할 수 네. 있는 여력을 더 확보시켜주는 수순으로 가지 않겠냐라는 네, 게 네. 또 하나가 이제 어떻게 보면 국채 수요에 대한 네. 기대치까지도 저는 좀 땡겨온 거다. 이렇게도 좀 말씀드리고 있긴 합니다. 네, 네. 연준에서도 이런 이제 금융 관련된 규제가 조금 일부 완화되었었고 네. 트럼프의 공약 또한 역시나 그렇죠. 친금융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렇죠. 이제 그걸 연준의 말씀- 금리를 네. 계속 뭐 파월 잘라버린다 뭐 이런 얘기할 정도로 금리 인하를 계속 좀 이렇게 푸시를 했는데 네. 실제 지표도 그렇게 나오고 그리고 만약에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된다면 그 이후에 넥스트 이 어떤 그 정책적인 모멘텀을 계속 가져가려고 하는 이 트럼프 그리고 베센트 이쪽의 어떤 그 소위 말하는 정책들이 계속 나오지 않겠냐. 네. 뭐 SLR 네, 맞습니다. 규제 완화 같은 네. 얘기들도 아마 저는 다음 주 이후에 봐야 되는 부분들은 이 연준의 스탠스도 스탠스지만 네. 약간 이제 그 불쏘시개를 더 하는 네. 이 정부의 어떤 규제 완화 뉴스들이 더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또 첫 이슈픽을 살펴봤고요. 저희가 네. 이제 다음 이슈픽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픽입니다. 제일 핫하죠. 핫하죠. 브로드컴입니다. 브로드컴. 핫합니다. 네. 기다렸습니다. 이거 아마 기다리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지난주 브로드컴 실적 발표 왜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맞아요. 시장에서 상당히 놀란 눈치입니다. 네. 오픈 AI와의
협업 논의죠까지 이제 나오면서 엔비디아의 점유율이 위협받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티그룹도 엔비디아에 대한 매수 의견을 유지를 했지만 목표가를 210달러에서 200달러로 하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주가 흐름이 좀 극명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대목들이 생겼는데 네. 브로드컴은 3% 이상 상승했고요. 지난 금요일 정말 핫해서 10% 가까이 급등을 했었습니다. 네. 반면에 엔비디아는 최근에 주가 흐름이 그렇게 좋지가 못해서 3% 네. 하락 이후에 간신히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멜리우스 리서치에서는 브로드컴을 M8 주식으로 또 지목을 하기도 했어요. 네. 또 근데 흥미로운 건 엔비디아, 브로드컴 둘 다 이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이건 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멜리우스 리서치에 따르면 엔비디아 시장 점유율이 지금 약 70%에서 네. 절반 가까이인 40%로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AI 시장 전체 파이가 워낙 빠르게 커지고 있기 때문에 네. 엔비디아나 브로드컴이나 모두 실적, 주가 훨씬 좋아질 수 있다, 높아질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3년 내에 엔비디아, 브로드컴 두 주식 가치가 2배 이상 오를 것이다라는 전망도 제시가 되었습니다. 2배 이상 오를 것이다 이런 전망까지 나왔네요. 그럼 결국 이 승자 독식이 아니라 모두가 파이를 좀 키워나가는 이런 시장이 될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또 저희가 함께 얘기를 해볼 텐데요. 이 시장의 모든 스포트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본부장님. 이 브로드컴 주가가 5개월 정도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이 지난 4월에 비해서 121.6% 상승을 했습니다. 이 같은 기간 나스닥 지수가 42.8% 오른 것에 좀 비교를 해보면 정말 폭발적인 상승이거든요. 네네. 주가 흐름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네. 장안의 화제입니다. 네. 금리 인하와 그 정부의 불쏘시개의 구체적인 이제 주인공이 브로드컴으로 이제 대변될 수 있는. 이를테면 그동안에는 그 엔비디아가 GPU 세계의 독점이었잖아요. 80% 이상. 네. 거기다가 범용 제품이고. 네, 맞아요. 근데 범용 솔루션. 약간 패러다임을 전환시킨, 약간 과하게 얘기하면 그냥 그 어떻게 비교하냐면 테슬라 전기차를 생각해 볼까요? 네. 네. 전기차 테슬라가 처음에 나왔을 때 이거 아주 양태는 다르긴 합니다만 테슬라가 혼자 만들어서 시장이 이렇게 커지진 않죠. 네. 네. 테슬라가 만들었는데 소비자들이 선택하고 더 사용하고 맞아요. 더 규모의 확장을 이루기 위해서 경쟁자가 뛰어들고 네. 단가가 낮아지고 배터리를 많이 만들고 배터리 가격이 낮아지니까 더 만들고 네, 이런 네. 사이클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GPU라든지 엔비디아가 홀로 만들고 너무 비싸고 독점하고 나한테 이제 어떤 셀러의 마켓이 돼버리면 이게 소위 말하는 확산이 되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브로드컴이라는 어떻게 보면 경쟁자가 물론 맞춤형 이제로 전개가 되고 네. 싸고 네. 그다음에 파이를 키울 수 있을 만한 경쟁자로서의 입지가 이제 올라와 버리니까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뭐지? 그러면 독식을 하기 위해서는 아니면 더 점유율을 치고 가기 위해서는 더 좋은 거를 더 싸게 만들어야 되는 이슈까지도 나오는 거죠. 그러면 보편적으로 일반 기업들이 채택하지 않았었던 여러 가지 AI 내지는 현재 AI를 위시한 전체적인 생산성 혁명에 다들 뛰어들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라서 아주 과감하게 얘기하면 90년대에 버블의 시작점이 어디였는지 몰랐지만 그때도 94년에서 95년 넘어가면서 지금의 물가 수준일 때 연준이 금리 내려주고 95년부터 2000년까지 IT 버블이 발생한 거거든요. 네. 지금도 어떻게 보면 연준 입장에서 금리를 좀 내려주고 뭐 브로드컴이든 이런 AI와 관련된 생산성이 생각보다 더 치고 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다는 측면에서는 이제야 사실 AI-발 버블의 초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좀 네. 저는 브로드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투자자분들과 네. 많은 우리 서학개미 그리고 우리 옥둥이 분들. 이 엔비디아가 AI의 그냥 아이콘이잖아요. 아이콘이죠. 근데 이렇게 요즘에 브로드컴에 열광하는 이유는 그 산업이 커지는데 네. 엔비디아보다 그동안 눌려 있었던 브로드컴이 오. 수혜를 완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하는 대목들이 많아진 건가요?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미국 기업들이 AI 실제 사용률이 10%가 안 돼요. 9%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골드만삭스의 자료를 제가 안 그래도 네. 이 얘기를 해드리려고 온 게 맞아. 91%가 네. 블루오션인 거예요. 그러니까 침투율. 어. 전기차 침투율 하면 성장률을 봤었잖아요. 네. 우리가 세탁기 처음 나왔을 때 보급이 되는 부분들, TV 나왔을 때 핸드폰 보급률 이런 침투율의 차트를 봤을 때 네. AI의 침투율이 지금 9%라는 거죠. 근데 되게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라고 빠르게 확산은 되는데 네. 아직 그 전체 모수에서는 10%도 안 되는 정말요? 안 되네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그거를 침투율을 높이는 방법은 아까 테슬라 얘기 드렸지만 1억, 2억 하는 전기차는 침투율이 어떨까요? 굉장히 더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단가가 내려오고 퀄리티는 높아지면 이게 침투율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거든요. 네. 최소 뭐 유명한 경제학자가 분석했는데 15에서 20%까지는 초기 침투율이 그냥 허들 없이 계속 간다라는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럼 지금 그 시장이 전체 100이라고 봤을 때 10%이면 10에서 20이 된다는 건 2배가 되는 거거든요. 네. 2배의 시장이 굉장히 펼쳐진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라서 그래서 아까 엔비디아라든지 브로드컴의 어떠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브로드컴이 올라오니까 엔비디아는 이제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 거냐라는 게 아니라 테슬라 주가를 보시면 경쟁자가 나왔을 때 확 부러졌다가 이게 지나고 보면 이게 이 변동성이 저 밑에 있어요. 그렇죠. 예. 저는 그런 모습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브로드컴도. 예. 그래서 엔비디아도 사실은 테슬라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뭐 그렇게 저는 약간 치환해서 너무 우격다짐으로 이렇게 비교하는 거 아니냐라고 네. 하겠지만 그냥 단순히 침투율 개념에서 침투율 개념에서 아직 9%밖에 안 됐다. 네.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던 그럼 부분입니다. 궁금한 게 아까 말씀 중에 그 엔비디아는 범용 솔루션이잖아요. 그렇죠. 범용 그냥 네. 일반화는. 네네네. 근데 이 브로드컴은 A식. 그러니까 음. 커스터마이징이 맞아요, 잘 맞아요.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산업이 확장이 될 때는 먼저 범용이 먼저 퍼지고 그 그 다음에 후에. 거기에 기반으로 네. 이제 맞춤형이 나올 것 같은데 지금은 맞춤형에 대한 수요는 뭐 구글하고도 일하고 뭐 오픈 AI도 이제 일할 거다 이러고 있는데 아직 잘 반영이 안 된 거라고 보면 될까요? 뭐 그동안 이제 뭐 가격적인 측면도 좀 컸던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자체 사실 GPU를 수급이 항상 그 엔비디아가 이번에도 실적 발표했을 때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지금 매출이 늘어나지 않는 이유는 공급이 쇼티지라서 그렇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없어서 네. 그래서 만들고 싶은데 이런 네.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캐파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네. 브로드컴이 캐파에 대한 내지는 맞춤형으로 만들어주는데 성능과 비용의 최적화를 이루어줄 수 있다라는 그런 아이디어를 제공했기 때문에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브로드컴이 정말 엔비디아보다 뛰어난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네. 혼자 간 건 아니지만 홀로 굉장히 치고 나갔었던 기업이 이제 뭐 세컨 티어, 서드 티어 이런 식으로 계속 확장이 되면 만드는 사람이 많이 나오면 성장이 나오고 그게 그로스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한쪽으로 보면 아니 만드는 사람 야 그럼 그 누가 사주는데 이거는 안 보고 있는 시장이에요. 그럼 고용이 안 좋아도 시장이 가는 이유는 공급 위주의 사이클에 대한 베팅이라는 거죠, 지금. 공급 위주의 사이클. 그러다가 결국은 공급이 많았는데 이거 정말 수요 있는 거 맞아? 라는 시기가 올 때는 굉장히 고민이 되긴 하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테이크오프에서 공급이 더 늘어날 수 있고 여기에 투자를 하고 이 투자가 성장을 이끌고 이 성장이 또 높은 금리임에도 불구하고 더 치고 나가고 이런 맞아요. 단계라는 거죠. 요즘은 그래서 M7이나 AI나 뭐 네. 유명한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하면 주가가 안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소비가 좋아져서 기업이 미국 사람들이 실질 소득이 좋아져서 그 물가가 안정돼서 이제 막 뭐 그런 아이디어로 시장이 가는 게 아니거든요. 투자를 해야 되네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아이디어가 나올 때 사실은 이머징이 좋은데 네. 지금은 그런 아이디어가 아니다 보니까 이머징보다는 선진국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 네. 그 환경을 만들어주는 통화 정책, 네. 재정 정책에 대한 기대치 이게 지금 중요한 단계라는 거죠.
우리 연두님께서 또 오늘도 출석을 해주셨는데요. 브로드컴은 이제 내려갈 일만 남았어요. 왜요? 왜요? 왜 이런 의견을 내셨을까요? 채팅방에 내려갈 일만 남겨주세요. 남았다. 내려갈 일만 네, 남았다. 그렇습니다. 너무 다들 불을 뿜으면서 얘기하니까 네네. 그럴 수는 있긴 그럼 가봐요. 합니다만. 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우리가 한 달 정도 빠질 수는 있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네. 근데 이제 이 상황에서 기업들이 만약 투자를 멈출 것이냐라는 거죠. 투자를 멈출 수 있는 단계 내지는 투자를 멈출 만한 반대 포지션이 있느냐라는 생각을 네네. 해야 되는데 지금 뛰어들고 있는 그리고 미국의 기업들이 AI 전쟁에서 뛰어들고 있는 부분들은 본인들이 봤을 때는 이 시장이 향후에 먹거리라는 강한 자신감도 있고 네. 두 번째는 이 뭔가 맞물리는 건데 어떤 그 정치적인 헤게모니에서 우리가 1960에서 70년, 80년대 넘어갈 때 네. 냉전 시대가 있었잖아요. 네, 네. 냉전 시대의 밸류 체인을 구축하는 단계에서는 그 서방 세계와 공산권이 있으면 이 기술에서 뒤지면 어떻게 되나요? 도태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미국은 그 어떤 나라의 도전도 굳굳이 이겨올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나라들이 생산성 혁신에 대한 투자를 게을리할 때 미국은 계속 그걸 해왔었어요. 아. 네,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 성장, 지속적으로 3% 레벨의 성장을 해오다 보니 소련이 올라갔다가 훅 빠지고 유가 베이스, 일본이 올라갔다가 훅 빠지고 중국도 뭔가 치고 가다가 좀 눌렸을 때 미국이 유지했던 그런 DNA를 지금 사실 트럼프가 자극을 하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가 아니라 미국이라는 나라가 자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투자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측면에서 그렇다면 그 투자의 수혜를 볼 수 있는 거는 지금 단계에서는 AI 초기 수혜주 내지는 인프라 단계라고 볼 수 네, 있는 네.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럼 이 브로드컴이 너무나도 지금 핫한데 이거에 대한 좀 리스크 같은 거는 가능한 데이터 리스크? 센터의 그 투자의 그로스가 떨어질 때. 아, 투자 규모에.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렇구나. 초기에 그 실제 사용률이 얼마나 되는지가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아직 10%가 안 된다라는 걸 보면 네. 뭐 옥신각신 하긴 하겠지만 뭐 최근에 MIT에서 뭐 AI에 대해서 좀 걱정 어린 얘기도 했지만 그건 사실은 자체 개발하지 말고 좋은 거를 써서 하라는 건데 뭐 그만큼 침투율이 낮다라는 게 저는 오히려 침투율이 높아지는 거에 대한 어떤 기대치를 가질 수 있는 상황이지 않겠냐라는 얘기로 조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아, 근데 확실히 우리 투자자분들은 예전에 엔비디아 하나 이렇게 몰두가 되어 있었는데 약간 AI의 산업이 워낙 빠르게 커지다 보니까 그 컨셉을 이제 결국에는 네. 범용이냐 이때는 범용에만 꽂혀 있다가 음. 이제는 브로드컴 같이 일을 하는 애들도 새로운 산업에 개척을 하고 산업을 키워줄 수 있는 리딩 컴퍼니 아닌가? 맞아요.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상당한 주목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거의 주가까지 오르니까 맞아요. 더 그- 이제 마음이 동하죠. 그러니까 AI 사이클을 굳이 4단계로 막 구분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골드만삭스였나? 하여튼 외사였는데 초기에는 엔비디아 중심의 어떤 초기 AI 수혜주. GPU. 우리가 10년 전에 엔비디아는 게임 GPU, 게임 그거 만드는 네, 회사였다고 그래픽카드. 생각했는데 네. 이게 이렇게 클 줄 몰랐잖아요. 네. 이런 세상도 있구나. 이렇게도 세상을 달리하게 할 수도 있구나라는 걸로 갔다가 이제 누구나 인정하거나 초기에 조금 돈이 있거나 캐펙스를 투자할 수 있는 애들이 뛰어들면서 두 번째 단계가 이제 인프라 쪽인 거죠. 반도체나 전력 필요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하드웨어 깔고 있고. 네. 지금 이제 브로드컴이라든지 엔비디아 여전히 수혜를 받는 단계고 세 번째 단계가 이 AI를 활용한 매출이 일어나는 기업들. 최근에 좀 약간 팔란티어라든지 이런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올라가는 것들도 네. 그 이후의 단계이긴 한데 어쨌든 세 번째 단계가 약간 소프트웨어고 네 번째가 실제 기업들이 AI를 활용해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단계. 이건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이제 4단계로 구분하면서 조금 뭐 그 현재 레벨을 좀
판단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이렇게 또 저희가 브로드컴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오늘도 여러분 채팅창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인사해 주시고 또 궁금하신 점 오늘 솔로몬이 또 저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또 궁금하신 점 마구마구 여쭤봐 주시면 저희가 함께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또 제 타임이죠. 오빤짠 타임이 돌아왔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서학개미 매수상위 톱20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먼저 ETF 포함된 상위 종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선 1위에서 10위 톱10 상위 종목 테슬라, 엔비디아, 펠런티어 빼고 또 다 ETF인 걸 볼 수 있네요. 네. 역시 서학개미 분들 네. 이제 종목도 종목이지만 이제 ETF를 통해서 지수 추종도 있지만 테마 그리고 최근에 이제 핫한 반도체나 AI 관련된 부분들 나스닥 뭐 거기에다가 또 이더리움 2배 이 ETF까지 상당한 이제 관심을 표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11위에서 20위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이 ETF 11위에서 20위 같은 경우에는 한번 살펴보면요. ETF가 4개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1위에서 20위를 볼 때 20개 중에서 11개가 ETF예요. ETF가 네. 더 많아요. 그렇죠. 네. 10위까지는 ETF가 훨씬 압도적이었고 네. 11위에서 20위는 이제 종목들인데요. 11위에 링크되어 있는 완전 초단기채죠. 네. 아이쉐어즈의 채권 ETF를 제외하고는 네. 대부분 이제 주식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서 이제 19위에 보시면은 이제 변동성 관련된 ETF까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전략 전술 투자자분들의 전략 전술이 밑으로 갈수록 약간 이제 대세에서 약간의 그런 본인만의 전술을 가미한 부분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종목만 있는 또 저희가 상위 톱20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위에서 10위입니다. 오늘 1위에서 10위는 빨간불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서클과 뉴스케일은 좀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팀장님. 네, 서클이 계속 지금 살아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뭐 서클도 서클이고 네. 1, 2위가 자리 바꿈을 네. 했었고요. 팔란티어는 네. 3위 계속 굳건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뉴스케일 파워도 좋은 순위 올려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11위에서 20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또 이제 초록불이 더 많이 보입니다. 그중에도 이 피그마가 또 새롭게 올라온 걸 볼 수 있네요. 네, 피그마가 전주에 이슈였었죠. 그래서 피그마가 아무래도 투자자들의 관심을 좀 끈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요. 네. 코어 위브가 순위가 맞아요. 좀 6계단 떨어졌어요. 네, 내려갔습니다. 네. 그리고 이 마벨 테크놀로지 아무래도 그 브로드컴과 비슷한 사업 영역을 구축하고 있는데 네. 이 주가의 흐름이 좀 좋지 않다 보니까 투자자 관심에서 서서히 벗어나고 있는 모습들 좀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매수상위 톱20 종목들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먼저 서클. 야, 서클. 서클이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번스타인에서 아웃퍼폼 거기에다가 TP $230 제시했습니다. 그러면 금리 인하하게 되면은 뭐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이제 스테이블 코인 발행 업체들은 이제 테더나 서클은 초단기채를 사두고 이자를 받으면서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현금성에 대한 부분을 준비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최근에 이렇게 서클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다라는 거는 테더나 서클 활용도가 높아지고 결국에는 네, 파이가 네. 훨씬 커진다라는 생각들로 다시 바뀌고 있는 건가요? 근데 이제 스테이블 코인은 정책적으로 미국이 이제 어떤 국채 수요를 유발하기 위해서라도 네. 밀고 있는 건 맞는데 네. 서클 하나만 놓고 보면은 고민이 되는 게 뭐냐면 뭐 스테이블 코인 자체 저도 이제 그 시장은 잘 모르긴 합니다만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한마디로 스테이블한 코인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뭔가에 이제 소위 하면 기초 자산을 갖고 있다라는 네네. 그래서 일반 코인보다는 변동성이 상당히 낮고 내지는 믿을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서클 같은 경우에는 뭐 1 USDC당 1달러를 예치하게끔 돼 있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1대1로 매치돼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안정적이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제 서클이 돈을 버는 그 어떤 그 프로세스가 뭐냐면 사실은 초단기 국채를 사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니까 한 90%가 서클이 어떤 운용 자산의 90%가 한 2주일 이내의 초단기 그렇죠. 국채입니다. 네. 2주일 이내 초단기 국채.
거의 현금하고 거의 동일한. 그리고 예, 11% 캐시인데 이 말을 왜 드리냐면 일반적으로는 채권을 운용할 때는 금리 인하기에는 이게 채권의 평가 이익으로 돈을 이제 소위 말하는 수익이 난다라고 얘기하는데 초단기 채권에서는 금리 인하는 이 소위 말하는 그 채권 수익으로 인한 이익보다는 그 절대적인 이율의 내려감으로 인한 손해가 커요. 그래서 서클 자체가 만약에 내주에 금리 인하에 대해서 서클이 호재냐 약재냐 네. 라고 할 때는 악재죠, 서클한테는. 악재. 근데 굉장히 많이 사신 거는 왜일까요? 하여튼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땐 그런데 다만 아까 서두의 금리 인하나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국채 시장의 어떤 안정을 위해서라도 미국의 정부가 하려는 이유가 뭐냐면 SAR 규제 네. 완화. 그래서 은행권들이 국채에 대한 매수의 여력을 만들게 해주는 게 사실 정부의 지금 베센트나 트럼프의 방향성인데 맞아요. 이 스테이블 코인도 마찬가지로 스테이블 코인의 어떤 유동성이 많아지면 국채 수요가 늘어날 수가 있다는 네. 것 때문에 정책적인 방향에서 서클을 많이 사지 않았을까 우리나라 분들이. 그리고 서클이 IPO 완전 흥행을 대성공을 했잖아요. 근데 그 이후로 쭉 네. 밀려. 그런데 이제 다시 올라왔다라는 건데. 아 그리고 이게 자리를 잡는다. 네, 그리고 서클이 지난주에 또 우리나라 금융지주 만났죠. 굴제 회장님들 지지난주인가? 네, 네, 맞아요. 왔고 맞습니다. 오늘 되게 큰 행사가 있었거든요. 오. 두나무에서 업비트. 에릭 트럼프가 이제 화면 이제 컨콜로 기조 연설을 했어요. 맞아요. 미국을 따라와라. 미국을 따라오지 않으면 너네 안 된다. 한국은 따라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네. 최근에 금 가격이 치고 나가는 부분들이 이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에 대해서 우려하기 때문이거든요. 네. 이 얘기를 왜 갑자기 하느냐라는 거는 스테이블 코인의 안정을 바라고 금 가격이 약간 톤다운 되기를 바라는 게 미국의 정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통화 정책이든 재정 정책이든 미국은 지금 멈출 수가 없는 거죠. 아까 이제 전체 글로벌 헤게모니 아니면 이제 패권국으로서의 위치를 점하기 위해서는 더 높은 성장과 생산성 그렇죠. 투자를 해야 되는데 더 높은 투자를 하기 위해서 금리를 낮춰줬어. 네. 근데 금리를 낮춰주고 성장을 하다 보면 국채 시장의 어떤 약간 성장률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면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수익률이 올라갈 수도 있는 네. 상황이니까 그거를 적정 수준에서 컨트롤하고 싶은 거고 네. 동시에 금리 내리면서 사실 재정 정책도 갖고 가고 있거든요. 미국이 GDP 네. 대비 부채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그래서 일반적으로 즉각적인 건 이제 저렇게 금이 치고 나가는 거죠. 근데 금이 치고 나가다 보니까 사실은 서클이 못 치고 나가는 거죠. 그걸 보면 좋겠네요. 그럼 금 가격과 서클 주가나 아니면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투자자들의 유입 속도 그런 이런 것도 것들을 볼 수 보면 있죠.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예. 그렇긴 한데 당장은 그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제도적인 안정성이나 이런 게 아직은 조금 그러니까 기반이 좀 안 돼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초기라는 부분들은 있는데 그래서 궁극적으로 한 5년, 10년 후에는 금 가격이 이렇게 이머징 국가들의 그냥 리저브로서만 자리매김하게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는 그때 가서는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1억 달러가 같이 이제 국권이 다시 미국의 통화적인 헤게모니를 갖고 가는 하나의 어떤 네. 전환점이었다라고도 할 수 네, 있긴 네. 하죠. 네. 그렇군요. 그럼 우리 옥둥이 분들을 위해서 이 서클을 좀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도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저는 살까요 말까요? 저는 금리 인하는 단기적으로 서클한테는 악재다. 왜냐하면 자기 운영 퍼포먼스에서는 이게 마이너스가 나는 거예요. 네. 다만 근데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서클이 테더나 다른 스테이블 코인을 인수합병하거나 이러면 또 다른 네. 얘기가 달라지나요? 일단 네. 서클이 이 IPO도 한 게
미국 정부나 금융당국과 되게 친화력이 좋고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만약에 와서. 아까 다른 스테이블 코인 업체를 인수한다. 그러면 이제 진 바닥으로 다 가는 거 아닌가. 아.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 우리 또 네. 피그마 같이 그쵸. 짧게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네. 피그마가 상장 후에 주가가 계속 좀 지지부진한데 계속 맞아요. 캐시우드는 피그마를 집중 매수하고 있어요. 이 흐름이 반대잖아요. 네. 뭐 어떻게 뭘 보고 우리 이게 매력이 뭘까요? 따라가면 되나요? 이것도 네. 좀 긴 사이클인데 IPO 이후에 우리가 보통 초기 IPO 할 때는 서클 때문에 많이 들어가셨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IPO 학습 효과. 맞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도 IPO 할 때는 그 숫자가 제일 좋을 때, 제일 이쁠 때 이제 상장을 시키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 성장률이 좀 나오려면 아까 제가 그 AI 사이클에서의 4단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피그마는 약간 4번째 단계에 해당이 되는. 아까 그 마지막 네네. 생산성의 한타. 네네네. 그 침투율이 올라가야 되는 상황에서 이 피그마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지는데 네. 지금은 조금 속도 측면에서는 오히려 브로드컴이냐 피그마냐 하면 브로드컴이 조금 더 치고 나가야 피그마가 다음 단계지 않겠냐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IPO 이후에 물량이라든지 숫자가 너무 조금 좋게 나왔을 때의 네. 어떤 흐름이라서 많이들 사셨지만 단기적으로는 서클하고 비슷한 흐름이지 않을까. AI 투자 AI 4단계로 치면은 네.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인생은 타이밍. 인생은 타입니다. 예, 요것도 타이밍 싸움인 것 같네요.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까요? 그럼? 네, 저는 조금 약간 지금 단계에선 장기적으로 봐야지 너무 그 단기 어떤 그 이벤트 드리븐으로 들어갔던 자금들이 네. 빠져나오는 상황이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또 피그마까지 저희가 살펴봤고요. 자, 이어서 마지막 오늘의 이슈픽이죠? 네. 미국 구직에 관련해서 아이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욕 연준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해고된 미국인들이 새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라고 느끼는 자신감이 44.9%까지 어우. 떨어져서 사상 최저치를 네. 기록했다고 합니다. 2013년 조사 이래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동안은 저희가 이 고용 부진 숫자로만 좀 확인을 했었는데 이제는 미국인들이 좀 실제로 체감을 하고 있는 상황까지 왔네요. 네, 맞습니다. 뭐 아까도 얘기 나눴지만 네. 고용 시장에 대한 일자리 비농업 22,000개 증가 그쳤고 네. 실업률은 다시 한번 상승하면서 4.3% 기록을 했고요. 네. 구직자 수가 공석 수를 넘어선 것도 자신감 하락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업들도 이 경제 불확실성 때문에 채용을 좀 망설이면서 이 청년층 취업에 좀 더 큰 충격이 가는 것 같아요. 네, 특히 젊은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일자리 찾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결국 이런 흐름이 소비 심리 위축으로 이어지고 이 주식 시장까지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는데요. 앞으로의 고용 흐름 한번 좀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또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해볼 텐데요. 두 분은 좀 어떻게 엘리트 코스를 네? 밟으셨는지 아니면 좀 이렇게 힘듦을 겪으셨는지 궁금해요. 개인적으로 저는 좀 이 방송 쪽에 워낙 경쟁률이 치열하다 보니까 처음에 많이 떨어져 봤거든요. 그러면서 또 네. 자신감 하락할 때도 있었고 방송 그랬는데 미디어가 더 엘리트 분들이 더 경쟁이 치열한 곳 아닌가요? 너무 치열했어요. 그래서 네. 이제 좀 뭔가 취업에 있어서 좀 자신감이나 이런 부분에서 힘든 적이 있었는데 두 분은 좀 취업이 좀 힘들어서 자신감이 떨어졌다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그러면 저부터 말씀드릴게요. 네네네. 네, 저는 감정을 빼고 네. 기계처럼 썼었어요. 아,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네, 그냥 이 질문은 이거. AI처럼. 네, 뭐 저도 뭐 원서 참 많이 냈었던 것 같고. 아, 그러셨어요, 본부장님? 서류 탈락이 너무 많으니까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자신감도 많이 떨어지고. 네. 아, 우리 솔로몬도 이런 과거가 있으셨구나. 공감이 돼요. 네, 모두가 다 공감을 좀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다들 아, 좀 힘든 순간이 이게 있지 그러니까 않았을까. 그 저도 뭐 회사에서 채용 담당자이긴 한데 구직자들은 정말 나는 왜 안 알아주나 하지만 구인자 입장에서는 뽑아놨는데 왜 나가지? 내지는 그런 게 있어요. 미스매치가 되게 반대로, 많아요. 그러니까 네. 여기 지원하시는 분들은 내가 A, B, C가 있는데 사실은 C를 잘하시는 분인데 A에 자꾸 이제 트라이 하다 보니까 안 맞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런 미스매치의 일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미국이 지금 일자리를 못 찾는다라는 거는 한마디로 지금 경기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투자와 소비, 그러니까 대기업과 중소기업 이렇게 봤을 때 대기업 투자 위주로 가거든요. 네, 맞아요. K자형. 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직관적으로도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려면 중소기업들, 소비 쪽이 많이 일어나야 돼요. 네. 그러니까 대기업이나 자동화가 되는 데는 한 사람이 일으키는 매출의 양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 이제 주식시장이 커가고 매출이 커가는데 왜 고용은 안 되지라고 했을 때는 중소기업은 서비스 일자리 같은 경우에 한 사람이 일으키는 매출이 작음에도 일자리 고용이 되게 많거든요. 네.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네. 미국이 지금 어떻게 보면 야 주식시장은 저렇게 좋은데 왜 고용은 안 좋아지지? 왜 구직의 의사는 떨어졌지? 왜 나를 찾는 사람 없지 않은 거는 지금의 경기 상황이 어떻게 보면 대기업과 투자 약간의 고용 유발 효과가 떨어지는 쪽으로의 성장이 이루어져서 그렇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사실 이게 뭐 해석하기 나름인데 음. 이럴 때는 업종에 대한 전략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오늘 뉴스를 보니까 어제 나스닥이 최고치 경신했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뉴스 헤드라인이 그래. 고용 시장의 충격을 딛고 일어섰다. 어. 근데 이런 보고서 보면은 고용 시장의 충격은 더 있을 것 같은 느낌이 그러니까 들거든요. 이제 좀 약간 사악한 얘기로는 고용 시장이 지금 시장을 흔들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신용카드 연체율이라든지 미국 대출의 연체율이 지금 굉장히 낮아요. 2%도 안 돼요. 전체 론에 대한 대출이 2%, 네. 그러니까 연체율이. 그만큼 미국의 금융권은 자기 자본이 건정성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어느 한 기업이 무너진다 하더라도 어떤 전염성인 악화가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고 네. 기업들은 투자할 수 있는 기업들 위주로 계속 치고 나가다 보니까 이거는 뭐 고용시장, 그러니까 쓰기에는 고용시장이나 우리가 흔히 보는 지표들이 안 좋은데 왜 계속 이렇게 올라가지? 버블이야. 이런 게 버블이지.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단계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네. 조금 더 투자가 더 일어날 수 있고 레버리지가 더 나을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의 부채가 GDP 대비 120% 가까이 되거든요. 네. 근데 미국은 70% 수준이거든요. 80%도 안 돼요. 훨씬 건전하네요. 뭐 그쵸. 투자 여력도 훨씬 클 그러니까 이제 수밖에 없겠고. 금융위기 이후로 15년에서 20년 동안 정부의 부채가 늘어난 건 맞는데 네. 그거를 민간에서 디레버리징을 15년 동안 한 게 미국이에요. 그래서 여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쉽게도 기사상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면 나올수록 사실 시장은 더 투자, 기업 그리고 미국의 뭐 외사들이 그런 좀 공포스러운 차트 많이 만들잖아요. 뭐 일부 기업이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에서 막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이거는 저는 더 높아질 수 있는 상황. 아, 네. 그래요. 그렇군요. 물론 네. 조심스러워해야 될 단계는 있어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부채 비율이 뭐 100% 넘어가거나 아니면 은행들이 지금 예대율이 70% 수준인데 방만하게 대출이 일어나면서 성장이 있을 것 같아서 대출을 했는데 어느 기업들이 이제 롤오버가 안 되거나 이럴 때는 좀 조심을 해야 되죠. 근데 지금 궁금한 게 네. 아마 옥동이 분들 궁금하실 건데 지금 대부분 AI 관련된 업종에 집중이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진짜 만약에 뭔가 안 좋은 게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나스닥이 오르면 오르고 나스닥이 떨어지면 떨어지고 다우랑 S&P는 그 중간에 그냥 있거든요. 맞아요. 등락률이. 예. 근데 만약에 뭔가 매크로적인 변수가 생겼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포트를 만들고 싶다. 이럴 경우에는 뭔가 매크로적으로 경기 확장이 아니라 둔화에 대한 신호들을 반영해 준다라고 하면은 미국의 어떤 업종들, 어떤 종목들을 봐주면 좋을까요? 지금 단계에서는 사실은 AI와 관련된 뭐 인프라, 전력, 반도체 이쪽으로 가는 게 좀 맞다고 보는데 그런데 이제 너무 서둘러서 초기에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네. 다만 그 하워드 막스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버블의 초입이라서 이게 당장 부러지진 않겠지만 만약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한다 그러면 업종에 대한 포트폴리오가 아니라 자산에 대한 포트폴리오. 이를테면 자산으로. 채권 같은 경우 채권 네. 뭐 장기채나 내지는 우량한 기업의 회사채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장이 만약에 더 가다가 부러졌을 때
안정적이고 방어적인 포트를 구축한다라는 거는 사실은 덜 부러진다는 거지 마이너스 폭이 없다라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포트의 전환은 지금의 주도와 지금의 상승이 부러지고 나서 그때 가서 포트를 전환하는 네. 게 맞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실직 후에는 이 재취업에 대한 기대가 사실상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이렇게 보면 자신감도 이렇게 확 44.9%까지 떨어져 있는데 이 고용 회복이나 심리 반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이 미국 경제나 증시 전반에 미칠 좀 장기적인 영향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장기적인 영향은 뭐 IT 버블과 같은 뭐 버블 붕괴도 있을 수 있죠. 지금은 그 정도로 뭐 시장에 막 어떤 돈들이 막 너무 쉽게 닷컴이란 이름으로 현금 흐름이 하나도 없는데 대규모 투자를 받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네. 네, 그렇죠. 서브프라임처럼 어떤 한 사람의 캐시플로우가 마이너스임에도 불구하고 돈을 빌려주면서 부동산 사기 한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현금 흐름이 있고 실제 매출이 찍히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투자 내지는 기업에 대한 대출이 일어나고 있는 단계라고 네. 봐야 되는 거라서 네. 조금 더 아까 이제 앵커님께서 뭐 말씀하셨던 야 이게 고용이 안 좋은데 시장이 부러지는 거 아니냐라는 단계는 아직은 좀 이르지 않겠냐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오늘 1시간 동안 본부장님 저희와 오늘 두 번째로 함께 해보셨는데요. 어떠셨나요? 첫 방 때는 살짝 당황하셨죠? 첫 방송 때는 네. 이게 텐션을 이게 어떻게 유지해야지 하다가 그래도 지금은 역사의 좀 순간이라서 또 맞아요. 그러실 수 지금은 뭐 모르겠습니다. 보시는 분들은 어쩔지 모르겠지만 조금은 이제 저도 약간 텐션이 올라가는 것 같기도 네. 하고. 오늘 또 솔로몬 너무나도 멋진 활약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의 뮤직북은 저희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